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이 국영 조선소를 건설한다는 데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조선업,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주변 나라국들로부터 해서 정보를 얻어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소스들이 많습니다. 1970년대까지 일본은 세계 상선, 벌크, 탱커, 컨테이너 등 60% 가까이를 건조하는 조선 강국이었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몇 년도죠? 55년 전입니다. 자, 1973년과 1978년 1차와 2차 오일 쇼크가 터지게 되죠. 유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자 글로벌 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했고 해운 물동량도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해운 물동량이 감소하니 배가 남아돌기 시작했고 일반 상선의 주문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조선사들의 낮은 가격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한국과 가격 경쟁에서 뒤처진 일본의 상선 수주는 반토막이 나게 된 것이죠. 일본 정부는 조선업의 경쟁력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조선 합리화 정책을 도입합니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서 현장직의 임금이 높은 것이 일본 조선업의 경쟁력 하락 원인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저임금을 무기로 하는 한국 조선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용 절감을 중요한 과제로 생각한 것이죠. 일본은 현장 인력의 임금을 바로 낮출 수가 없으니 설계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됩니다. 1960년부터 일본에도 컴퓨터를 활용한 CAD나 CAM과 같은 설계 시스템이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를 활용하니 정밀한 설계가 가능해졌습니다. 일본 조선사들은 모듈식 설계 방식을 도입해서 선체의 부품을 표준화하고 동일 모델 대량 생산 방식으로 품질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 조선사들의 설계 자동화는 성공적인 지식경영 성공 사례로 소개되는 등 초기에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설계에서 성과를 확인한 일본은 설계를 더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설계 기법을 도입하게 됩니다. 바로 생산 설계입니다. 배의 설계는 기본 및 상세 설계와 생산 설계로 나눠집니다. 설계팀에서 기본 상세 설계를 해서 현장에 던져주게 되죠. 기본 및 상세 설계 도면을 보고 현장 인력들이 배를 만들게 되죠. 일본은 여기에서 생산 설계라는 개념을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생산 설계는 용접 기술만 있으면 숙련된 현장 인력이 아니더라도 설계도를 보고 배를 만들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설계를 하는 방식입니다. 생산 설계가 장착이 되자 숙련된 현장 인력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숙련된 현장 인력이 줄어드니 현장의 파워가 약해지고 본사 설계팀의 파워와 조직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본사 설계팀의 파워와 조직이 커지자 일본 조선사들의 일본 최고 학부 출신들이 높은 연봉을 줘서 입사를 시키게 되죠. 문제는 조선소들이 대부분 지방에 있는 것입니다. 일본 조선사들은 지방에 살기 싫어하는 최고 학부 신입 사원들을 유치하기 위해 설계팀에서 도쿄 사무실을 마련해주게 됩니다. 설계는 도쿄에서 하고 생산은 지방에서 하기 시작하니 현장과 설계팀의 커뮤니케이션이 끊어지기 시작한 거죠. 생산 설계가 장착이 되자 현장 인력에 대한 수요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경험 많고 숙련되었지만 월급이 비싼 현장 인력보다는 인건비가 저렴한 신입이 선호되기 시작한 것이죠. 현장에 신입 위주로 채워지자 생산 설계가 더 중요해졌고 설계팀 조직이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설계 조직이 비대해졌고 설계 비용을 줄이려고 표준화를 도입하게 됩니다. 표준화는 한 척 한 척을 따로 설계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처럼 표준 모델을 정해놓고 일부 옵션만 추가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일본 조선사에 표준화가 정착됩니다. 표준화가 정착되자 숙련된 현장 인력에 이어서 본사 설계팀도 필요성이 줄어들게 된 거죠. 설계팀의 필요성이 줄어들자 우수 인력 유치가 사라졌고 동경대학을 시작으로 일본 대학에서 조선학과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조선업은 오랜 기간 경험이 쌓인 숙련된 현장 인력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일본은 경험 많은 현장 인력들이 표준화와 생산 설계로 줄어들고 노령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1990년 후반부터 상선 유형이 다양해지고 배의 크기가 초대형으로 커지기 시작합니다. 배만 커지는 게 아니라 선주들의 요구도 점점 까다로워지기 시작하죠. 설계 쪽 조직을 줄여놓고 표준화를 해버린 일본은 다양한 상선 유형과 선주들의 요구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계만이 문제가 아니었죠. 현장 인력에도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일본 조선업의 선두주자 미쓰비시 중공업이 있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2011년 세계 최대 크루즈 선사인 카니발에서 12만 5천 톤급 초대형 크루즈선 2척을 수주하게 됩니다. 설계가 약해진 미쓰비시 중공업은 설계부터 버벅대기 시작합니다. 객실 설계부터 선주의 요구를 맞출 수 없어서 2013년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선박 설계가 2015년에 끝날 수 있었습니다. 무려 2년이 지연되었죠.
지연 배상금은 엄청나죠. 모든 계약이.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크루즈 선주들은 일반 상선보다 훨씬 까다로웠습니다. 레스토랑에 쓸 타일 하나도 유럽에서 전문 장인을 불러야 했고 선주가 지정한 수입품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다양하게 터지는데 현장 인력의 역량이 부족하니 현장에서 바로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비용으로 추가되기 시작하죠. 미쓰비시 중공업은 수주받은 크루즈선 두 척 중 한 척에서만 2,500억 엔의 손실을 반영하게 됩니다. 2,500억 엔이라, 야, 상상이 안 갑니다. 척당 500억 엔의 수주를 받은 크루즈선을 만드는데 3천억 엔이 비용이 더 들어간 것이죠. 두 번째 크루즈선에서는 첫 번째보다 시행착오가 줄어들었지만 여기서도 1,000억 엔 가까운 추가 손실이 나게 됩니다. 1,000억 엔의 수주를 받은 크루즈선 두 척에 4,500 엔의 건조 비용이 들어간 것이죠. 1,000억 엔을 수주를 받았는데 여기서 뭐 남는 거 뭐 한 500억 엔? 그 이하 아닐까요? 그런데 4,500억 엔을 물어줬다고 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크루즈선 사업을 접어야지 되겠네요. 상선 건조에 철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됩니다. 다른 조선사들도 방법은 달랐지만 상선 건조 시장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2024년에 11만 톤급 유조선 6척을 수주했던 스미토모 중공업도 2025년부터 신규 상선 수주를 하지 않기로 발표합니다. 최근이네요. 2025년이면 70년대 세계 조선 시장의 60%를 차지하던 일본은 2023년 12%, 2024년 4%로 점유율이 가장 낮아지게 됩니다. 네, 그게 초기에는 한국에 뺏겼다가 그 이후에는 중국한테도 같이 뺏기고 이렇게 현재는 중국이 점유율이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일본 상선에서 철수하는 상황까지 갔다는 것이지 일본 조선업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미쓰이 ENS는 상선 건조를 중단하고 대형 선박에 사용하는 저속 엔진과 항만 크레인에 역량을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미쓰이 ENS는 항만 크레인에서 히트를 치게 됩니다. 미국 항구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중국산 크레인이 정보 수집 활동에 이용되고 있다는 의심이 미국 내에 퍼지는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미국 항만의 80%가 중국산 크레인을 쓰는데 이것이 중국의 정보 수집 도구가 된다는 말이죠. 단순하게는 물류뿐만 아니라 군용 물자까지 이동하는데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중국산 크레인을 그래서 트로이 목마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미국 국방정보부 DIA에서도 중국의 항구 운영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합니다. 상하이 전화중공업 GPMC는 미국 항만 크레인의 80%를 공급했고 전 세계 크레인 시장의 73%를 점유하고 있는 중국 기업입니다. 한국도 항만 크레인 809기 중 427기가 GPMC 제품이고 부산항 55%, 평택, 인천, 울산항이 각각 75, 68, 63%가 ZPMC 크레인입니다. 다 중국 거네요. 자, ZPMC의 모기업인 중국교통건설 유황공사는 중국군과 관련된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미국 기업에서 접근이 차단된 블랙리스트 기업입니다. 실제로 ZPMC는 크레인에 이러한 위험이 숨겨져 있는지 미국 하원 국토보안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ZPMC가 미국의 항구 운영자들에게 원격 접속을 요구했고 계약되지 않은 모뎀을 설치한 사례가 조사에서 밝혀지게 됩니다. 네, 거의 백도어 수준인데요. 자, 보고서에 따르면 항만 크레인의 모뎀이 정보를 수집하고 방화벽을 우회하며 항만 운영을 방해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크레인의 네트워크가 항구 시스템에 연결된 것을 활용하면 항만의 다른 중요한 시스템도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이든은 중국산 크레인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산으로 교체하기 위해 2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미국의 항만용 크레인 제조사가 하나도 없고 관련 기술과 전문 인력도 전무해서 돈만 들인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방법을 관세로 바꾸게 됩니다. 2025년 4월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중국산 항만 크레인에 대해 관세를 100%로 올리는 계획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항만 크레인 시장은 ZPMC가 73%로 압도적이고 독일의 리펠이 7%, 일본 미치가 6%, 중국 3일이 5%, HD 현대사모가 4% 순입니다. 매년 6조 원 규모의 항만 크레인 시장에서 중국 2개 기업이 78%를 차지하고 독일과 일본, 한국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항만 크레인 2위사는 독일의 리펠 엔지니어에 의한 수작업 방식으로 크레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이 떨어지고 가격이 많이 비싸다는 말이죠. 리펠의 건설 쪽 타워 크레인과 해양 크레인 쪽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서 미국 수주에는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항만 크레인 시장은 일본 미쓰이 ENS가 앞서 나가고 한국 HD 현대가 경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쓰이 ENS가 저속 엔진과 크레인으로 업종을 바꿨듯이 다른 일본 조선사들도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일본에서는 상선을 본격적으로 건조하는 조선사는 아마바리 조선 세계 7위와 일본해양연합 JMU 정도가 남게 됩니다. JMU는 베트남 조선소를 활용해서 인건비 40%를 절감을 기대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조선소는 다양한 협력업체들이 외부에서 기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인건비가 싸다고 하더라도 주변 공급망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비용 절감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 현장의 인력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본 조선사의 현장직은 한국인보다 인건비가 30% 이상 높고 청년 인력 유입 부족으로 노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 16만 명에 달하던 조선업 인력이 현재는 4만 명대로 줄어드는 한국의 절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조선사들의 수주 물량이 70% 이상이 일본 해운사 간 주문한 선박입니다. 자체 내수 물량이라는 거죠. 인력 부족으로 캐파를 늘리지 못하다 보니 일본 조선사들은 이미 4년간 수주가 차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조선업 인력은 충원은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세계 6위, 일본의 1위 아마바리 조선은 자체 조선 전문학교에서 연간 150여 명의 현장 인력을 배출하고 있죠. 연간 150여 명의 현장 인력이 배출이 가능한 조선 전문학교에서 23년 배출한 신입 현장 인력은 65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신규 인력 충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인력들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현장 인력 중 50대 이상이 40%가 넘는 노령화가 심하고 50대 이상 현장직 중 40%가 25년에서 26년의 정년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번외의 이야기지만 저희 아버님도 72세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장직이고요. 약간 이런 공업 관련 일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막내가 58세였습니다. 그 회사에 대단하죠. 어떤 기계를 만드는 회사인데 막내가 58세예요. 왜 그런 거 봤더니 젊은 친구가 들어와도 일주일을 못 버티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기가 싫어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뭔가 삐긋삐긋할 겁니다. 노령화 때문에 이어지는 거죠. 계속하겠습니다.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 채용도 적극적이지 않아서 외국인 현장직 비중이 10%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본 아마바리 조선 세계 6위는 일본 해양연합의 지분을 추가 매입해서 자회사로 만드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2024년에 아마바리 조선은 328만 톤으로 6위, JMU 일본 해양연합입니다. 141만 톤으로 총 세계 12위를 건조했었습니다. 두 회사를 합치면 469만 톤으로 한국 HD 현대 614만 총톤의 와 삼성중공업 561만 총톤에 근접하는 수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조선소는 생각보다 규모의 경제나 통합 효과가 크지 않는 성격이 있습니다. 자재 조달 등에서 대량 구매로 원가 절감 효과는 일부 있지만 현장에 지역별로 분리되어 있어서 통합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마바리 조선은 원가 절감 효과보다는 군함 분야로 시장을 확장하는 쪽에 관심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상선에 주력하는 아마바리 조선과는 달리 JMU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건조 실적을 가지고 있어 군함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산 부분 역량을 키워보겠다는 시도로 보이는 통합이죠. 2025년 6월 20일 일본 자민당은 1조엔 규모 조선업 투자 기금을 만드는 정책 제안서를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제출합니다. 한국 신문들은 이것이 하이라이트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러프한 초안 단계입니다. 세부 방안은 나온 게 아니라 올해 가을까지 구체적인 조선업 지원 방안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당에서 총리에게 한 수준입니다. 국영 조선소를 만드는 거창한 계획도 예산을 뜯어보면 대단해 보이지가 않더군요. 신규 도크 건설에 500억엔 즉 4,700억 원을 배정한다는데 HD 현대가 640m 곱하기 98m 독을 만들고 크레인을 넣는데 총 1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4,700억 원이라뇨.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예산도 시설 확보보다는 조선업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책 등에 대부분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단기간에 뭔가 성과를 보이려고 하는 것 같네요. 중국 1위 조선사 중국 선박과 2위 조선사 중국 중동 이 합병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중국의 두 회사가 합쳐지면 연간 684만 톤을 인도할 수 있어 HD 현대 614만 톤보다 큰 규모가 되죠. 하지만 중국의 합병은 중국 조선사들의 간의 초저가 출혈 경쟁으로 수익성이 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합병의 사유였습니다. 이대로 출혈 수주 경쟁이 계속되면 두 회사 모두 위험하다는 상황 판단에 정부 주도하에 합병을 진행한 것이죠. 중국 선박의 초저가 수주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 줄 코멘트입니다. 일본과 중국도 나름의 고민을 가지고 있고 조선소 통합과 정부 지원 등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아 보이고 일본의 두 조선사가 통합되면 방위 산업 수주 역량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다만 심각한 조선소 인력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별 문제 없을까요? 아무튼 근데 좋은 건
반사이익이죠. 지금 삼성전자가 조금 힘드니까 SK 하이닉스가 잘 치고 올라가듯이 다른 조선 산업이 힘드니까 우리나라가 좀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댓글 2개만 읽어보겠습니다. 청주 애기 아빠 댓글입니다. 현장직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가족을 위해 정주 여건이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 하고요. 찾기님의 댓글입니다. 경력을 경시한 대가라고 봐야겠네요. 우리나라 조선소도 임금을 너무 후려쳐서 용접사들이 기피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좀 재미난 걸 하나 읽어보고 싶은데 잘 안 보이네요. 자, 첫 페이지로 넘어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쭈쭈쭈. 네, 별로 읽을 만한 게 없네요. 자, 마지막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군함을 위한 도크라면 드라이독이 굳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오션도 특수선에서 드라이도크도 없고요. 엔화 냅두고 있는데 일부는 그냥 내수주나 사야겠습니다. 기량공이 많이 필요한 곳이 조선소이긴 한데 로봇 및 자동화로 대체하려는 연구들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어 당장은 현장 실무에 적용하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기도 합니다. 오늘도 귀한 글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귀한 글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감사합니다.